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브옵스 개발자가 되기 위한 쿠버네티스 핵심 활용 예제 알아보기 세션을 맡은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 이전에 있던 세션들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세션을 준비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이 세션들이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오늘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1시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 장표를 만들면 한 50장 정도를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압축해서 한 100장 정도로 압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뒤에서는 조금 스킵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만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EKS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EKS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오퍼레이션 되는 코어 컨셉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활용 예제만 설명해 드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헬스에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EKS를 이용해 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활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EKS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 다음에 샘플 디플로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ECS, EKS 두 개의 서비스를 보통 설명을 드리고, 또 ECS 같은 경우는 EC2가 호스팅하는 ECS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호스팅하는 ECS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EKS도 EC2 말고 파게이트로 호스팅하는 형태의 EKS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지만 아직 로드맵에만 있고 런칭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에 더해서 ECR이라는 레지스트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간편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ECS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옵션, 그리고 더 높은 자유도를 원하신다면 EKS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선택하실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런치 타입을 사용하실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EKS는 4가지의 테넷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EKS를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다 한 분 한 분들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KS 컨트롤 플레인을 배포하신 모든 고객분들은 EKS 컨트롤 플레인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HA 구성과 스냅샷,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모든 관리를 저희가 AWS에서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EKS는 쿠버네티스의 업스트림 버전에 완벽하게 컴패러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픈소스 서비스들이 AWS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이 될 때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최적화되는 형태로 내지는 약간 수정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EKS는 업스트림의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제공해 드린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마치 하나의 서비스로 동작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심리스하게 인증되고 서로 호환될 수 있게 만든다가 세 번째 테넷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AWS의 오픈소스 개발자들 그리고 모든 엔지니어들은 쿠버네티스와 EKS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EK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크게 4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자동화하고자 하시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앱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시거나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이제 기존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이제 좀 제한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잡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매우 용이해서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쿠버네티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툴에 보면은 큐브플로우라고 해서 텐서플로우를 아예 자동으로 해서 배포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EKS에서는 옵티마이즈드 AMI 중에 GPU를 이용하여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KS의 옵션의 경우에는 실제로 EKS 클러스터가 배포되는 시점에 3개의 에이지의 마스터 노드들이 배포됩니다. 이 마스터 노드들은 실제로 API 서버와 etcd 서버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서 별도의 인스턴스로 배포가 되는데요. 각각의 에이지의 마스터 서버 하나, 그리고 이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또 etcd 서버 하나 해서 에이지당 2개의 인스턴스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에이지에 최소 6개의 인스턴스가 배포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C타입 인스턴스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쿠버네티스를 전체 여러분들의 EC2에다가 배포하실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컨트롤 플레인을 배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 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이라든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모든 것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다가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노드들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다운타임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노드들은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스터 노드를 컨트롤 플레인, 워커 노드를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스터 노드에서는 API 서버를 통해서만 통신을 하게 되고, 이 API 서버를 통해서 통신한 내역들은 워커 노드, 그러니까 데이터 플레인에서 큐블릿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파드들을 컨트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EKS를 배포하실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이용하셨어야 됐습니다. 콥스라든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어드민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하시고 마스터 노드 만드시고 워커 노드 생성하신 다음에 이거를 또 연결하는 CA를 별도로 인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여기에다가 다시 또 kubectl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셨어야 됐었습니다. 실제로 콥스가 자동화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설치 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최소 8단계 이상의 단계가 필요했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연동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EKS-CTL이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에서, 그러니까 웨이브웍스에서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CLI보다 훨씬 빠르고 더 많은 기능들을 어답트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보고서 AWS가 오히려 같이 이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EKS-CTL이 공식적인 저희의 EKS의 CLI 툴로서 사용되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명령만으로 EKS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어서 연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클러스터를 매우 쉽게 만드실 수 있고, 이때 만드실 때는 P타입 인스턴스나 G타입 인스턴스처럼 하드웨어 액셀레이티드 되어 있는 인스턴스라든지 i3 타입의 베어메탈 인스턴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합해서 클러스터를 바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제 샘플 코드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다 오픈 소스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EKS를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워커 노드를 만드실 때는 꼭 지정된 AMI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드 되어 있는 AMI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레시피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커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커를 기존에 잘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커의 매뉴얼만 조금만 활용을 해보시면은 EKS 워커 노드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옵티마이즈드 AMI로 만드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또한 EKS는 윈도우 컨테이너 호스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배포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KS-CTL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크립트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워커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확장하고 드레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라폼이라든지 렌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도 여러분들이 EKS를 워커노드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KS 옵티마이즈드 AMI 중에는 GPU에 대한 라이브러리 SDK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G타입 인스턴스 혹은 P타입 인스턴스에서 여러분들이 GPU를 이용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래픽 관련된 작업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AI를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AI 솔루션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P3DN24X라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확장된 형태의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해서 인스턴스 하나가 100G에 달하는 되게 높은 수준의 인스턴스 네트워크 성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버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EKS는 쿠버네티스랑 조금 다른 버전 네이밍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의 버전들은 1.11, 1.12, 1.13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이 각각의 쿠버네티스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중간에 계속 이제 패치 셋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치 셋들을 저희들이 적용한 게 바로 EKS 플랫폼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EKS 버전을 쿠버네티스의 마지막 최근에 레이티스트 3개 버전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패치 셋들을 적용한 것을 플랫폼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 버전 1, 2, 3, 4는 어느 시점에 어느 패치 셋까지에 적용됐는지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패치 셋들이 AWS가 만든 패치 셋이 아니라 그냥 오픈소스에서 가장 최근의 패치 셋을 적용한 업스트림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마지막에 3개 버전의 EKS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새로운 릴리즈 버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4개의 업스트림 버전이 잠깐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피리어드가 지나고 나면은 이것들을 강제로 가장 예전 버전을 디프리케이트 시키게 되는데요. 이 디프리케이트 되는 시점에 마스터 노드,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인의 버전을 저희가 강제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항상 최신의 버전, 끝에서 3번째, 그러니까 레이티스트 버전의 3번째 안에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해 드립니다. EKS는 워커노드를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배포하실 때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그 EC2 인스턴스 플릿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스턴스 조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M4 라지 그리고 T2 미디움 그리고 온디맨드 인스턴스, 다른 형태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내역들을 보시면 바로 스팟 인스턴스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룹, 인스턴스 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워커노드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쿠버네티스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달려가듯이 설명하다가 질문해 드리니까 당황하셨죠? 네, 당황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EKS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희가 EKS는 명령형 인프라가 아니고 선언형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디플로이먼트 셋, 내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어떤 데몬 셋,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시면 쿠버네티스는 이 설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플로이먼트 셋 A라는 걸 만들어 놓고 파드 5개를 유지해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 설정을 쿠버네티스가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드가 만약에 한 2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제거해 버리기만 하면 새로운 파드가 2개가 더 올라가면서 5개의 활성된 파드가 항상 A라는 서비스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쿠버네티스가 지금까지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다른 인프라 서비스들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어답션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데브옵스라든지 개발자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내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규모 로버스트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실 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하는
되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작업, 그 다음에 계속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 작업,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EKS에서도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EKS 클러스터가 스팟 인스턴스는 어느 순간에 제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거되는 시점에 서비스가 원하는 만큼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가 계속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 환경과 그 다음에 로버스트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가 좋은 점은 알겠지만 바로 적용하기는 되게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들을 잘 적용하신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나오셔서 삼성 헬스가 어떤 식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쿠버네티스, 즉 EKS를 도입하고 개발을 혁신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상호 선임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이상호입니다. 저는 오늘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저희 삼성전자 삼성헬스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서버에 배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서버 개발자이고요. 2014년에 삼성에 입사해서 2016년까지 당사 빅데이터 센터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고 현재는 삼성헬스 서비스팀에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서비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이는 삼성헬스 어플리케이션에 그 SNS 서비스인 투게더 커뮤니티 기능과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법, 유럽발 GDPR이죠. 개인정보 처리를 취급하는 서버를 개발했고 이 밖에 헬스케어 관련 여러 가지 B2B 프로젝트들의 서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서버 개발자이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그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과정은 개발하는 프로세스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저희 삼성헬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이다 보니까 24시간 트래픽이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저희 해외 연구소 분들과 협력해서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해외 연구소와 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런칭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JDK 라이브러리나 개발 환경들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가 위치할 그 파일 로케이션, 로그 에이전트들이 필요한 위치, 그리고 프로퍼티 파일을 읽어올 위치들을 하나하나 기술을 해서 연구소에 전달해주면 연구소 분들이 이를 읽고 하나하나씩 서버를 컨피규레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요청사항이 많아질 경우에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저희도 실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혹은 서비스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이런 휴먼 에러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개발 시간이 굉장히, 배포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다든지 사소한 버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해결하기로 했고 이미 기존이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를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B2B 프로젝트에 쿠버네티스를 선행해서 적용해서 이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해당 프로젝트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이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API 게이트웨이가 앞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클라이언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먼저 API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백단에 저희 클러스터로 전달합니다. 근데 이때 API 게이트웨이와 저희 클러스터 사이의 공간은 인터넷 영역입니다. 즉 트래픽이 인터넷 액세스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라우팅 경로가 늘어날 때마다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VPC 링크를 이용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저희 클러스터를 다이렉트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VPC 링크가 가지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VPC 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 타입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결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하는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해주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스펙 파일을 작성할 때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NLB, 즉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주게 되면 쿠버네티스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NLB 같은 경우에는 바라볼 수 있는 셀렉터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즉 디플로이먼트 셋이 하나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포트별로 라우팅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8080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특정 A 모듈로 가고 8090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B 모듈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하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각 포트마다 로드 밸런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NLB마다 VPC 링크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저희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옵션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런데요.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 매핑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인스턴스 타입뿐만 아니라 IP 리스트를 매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IP 리스트를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IP 리스트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람다에서 이를 감지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의 IP 리스트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저희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찾아낸 방법이 쿠버네티스 노드 포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노드 포트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한 가지 타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로드 밸런서 외에 클러스터 IP, 익스터널 네임, 노드 포트 이렇게 있는데, 노드 포트는 클러스터 IP의 상위 개념으로 그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특정 포트로 외부로 노출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노드 포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결시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다 셋업을 해놓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VPC 링크,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타겟 그룹,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도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다 셋업해 놓은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노드 포트를 이용해서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타겟 그룹에서는 저희가 테라폼에 해당 노드 포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트래픽이 타겟 그룹을 통해서 노드 포트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트래픽은 API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VPC 링크로 가고 연결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가서 포트별로 분기가 돼서 타겟 그룹으로 전달되어지고, 이는 미리 알고 있는 노드 포트를 통해 쿠버네티스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를 잡으면 구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해지고 깔끔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인프라 레이어가 완전하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쿠버네티스에서 생성되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생성되는 로드 밸런서의 그 DNS 엔드포인트 네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랜덤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서 로드 밸런서가 새로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를 생성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라우트 53 같은 DNS 서버에서 레코드 값을 변경시켜 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의 엔드포인트를 바꿔준 다음에 서비스를 다시 롤업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인프라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그럴 염려가 없고, 타겟 그룹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모든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도 굉장히 잘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셋업하면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브2IM입니다. 큐브2IM은 저희가 기존에 AW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 정보를 얻어올 때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통해서 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당사 보안 기술 그룹에서 폴리시가 정하는 게 있는데,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를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저희 보안 폴리시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새롭게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다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C2 롤 베이스로 이를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Cube2IM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Cube2IM 같은 경우에는 구현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쿠버네티스 스펙 파일을 작성을 할 때 해당 롤을 사용하겠다고 어노테이션을 주게 되면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AWS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올 때 Cube2IM이 이를 인터셉터에서 대신 가져오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HPA입니다. HPA는 호리젠털 파드 오토 스케일러의 약자로 그 파드를 스케일 아웃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임계값 이상으로 CPU가 소모됐을 때에는 HPA가 이를 보고 우리가 정해놓은 값만큼 파드를 스케일 아웃합니다. 이때 파드가 스케일 아웃 될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초 단위로 걸립니다. 물론 레디니스 프로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헬스 체크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초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해도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입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HPA가 파드를 오토스케일링을 했다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이 파드를 갖고 있는 노드들을 스케일 아웃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HPA가 작동을 해서 파드가 스케일 아웃 해야 됐는데 기존 우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사용을 했다면 파드를 배치할 공간이 없다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이를 보고 노드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모니터링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헬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매트릭, 즉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나 다이나모DB 사용량, 이런 인프라 관련 매트릭들은 AWS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수집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관련 매트릭, 예를 들면 파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CPU 값, 그리고 파드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스루풋 같은 값들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래파나를 통해서 통합된 대시보드 환경을 셋업을 해서 클라우드 워치로부터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매트릭을 수집받아서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파나에서 매트릭을 걸어서 특정 임계값 이상으로 워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슬랙 API나 그 AWS SES를 통해 담당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통해서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루언트D 에이전트, 저희는 플루언트D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일라스틱서치 이렇게 EFK 더하기 AWS 클라우드 워치 형태로 저희는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플루언트D 에이전트가 데몬셋으로 쿠버네티스 각 클러스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파드에서 로그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하면 플루언트D 에이전트가 이를 클라우드 워치에 보내고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일라스틱서치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플루언트D 에이전트가 바로 일라스틱서치로 로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워치를 둔 이유는 클라우드 워치 로그 패턴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증 관련 에러 로그가 1시간에 한 500건 이상 발생을 했다. 이런 로그 패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시간 동안 10,000건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00건 미만으로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는 이슈 상황이다. 이를 패턴으로 지정을 해서 그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 패턴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중간에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로그를 보내고 이에 맞는 인덱스를 설정을 해서 일라스틱서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바나를 사용할 때 어센티케이션을 이용해서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코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일라스틱서치 키바나와 붙어서 어센티케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고 로그 정보이기 때문에 내부 VPC 클러스터, VPC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하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토에서 바로 리다이렉트를 키바나로 할 수가 없어서 앞단의 엔진X를 통해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구현을 해서 먼저 키바나에게 어센티케이션 정보가 있는지를 묻고 다시 엔진X에서 코그니토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인증 정보를 획득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저희는 셋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AWS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다 보니까 장애 사항이나 이슈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 AWS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이 동그라미 각 하나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파드들입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 형태로 초록색 영역은 HTTP 스테이터스 205K를 의미하고 주황색은 400대 응답,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약간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500 스테이터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적혀 있는데 이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execution time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어디 어플리케이션에서 400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서 500이 발생하고 어디서 지금 병목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 세그먼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 어떤 에러 콜 스택 트레이스가 찍혔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루트 코스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개발한 스피네이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피네이커의 장점은 물론 AWS 클라우드도 지원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나 다른 타사 클라우드를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젠킨스를 통해서 코드를 커밋하고 젠킨스를 통해서 다커 이미지를 말아서 AWS ECR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를 하고 스피네이커를 트리거합니다. 그럼 스피네이커에서는 이 다커 이미지를 받아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플레인의 API를 호출해서 각 쿠버네티스 파드들의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배포합니다. 물론 각 노드들에는 플루언티드 에이전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 그리고 AWS 엑스레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 매트릭을 클라우드 워치나 프로메테우스로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했을 때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사용해보니 어느 부분이 많이 좋아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해외 연구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컨피규레이션이 다 잡힌 상태로 다커 이미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배포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엑스레이 에이전트나 로그를 위한 플루언티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 과거에는 서버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줬는데 지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셋업이 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스크립트를 한번 런하는 형식으로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 이 모든 기능들이 한 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니까 클러스터의 가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셀프 힐링 기능과 HPA 기능을 사용하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드는 가용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셀프 힐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파드가 어떤 비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 이 파드를 종료시켜버리고 새로운 파드를 띄우는 기능인데요. 물론 이 기능을 위해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레이스풀하게 셧다운 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보내는 시그텀을 받아서 클로즈 이벤트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물고 있던 리퀘스트들을 잘 우아하게 처리를 하고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삼성헬스 서비스 팀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개발에 이제 뭐 혁신을, 그리고 되게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미리 공부하셔서 적용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는 이게 비즈니스랑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항상 신기술을 바로바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CNCF에서 매년 6개월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든지 개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서베이를 이렇게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 아래에 있는 주황색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컨트롤 PC 데브옵스 환경과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에코시스템들이 너무 복잡해서 기존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또 교육의 기회를 찾기 어렵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보다도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보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큐리티 설정,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거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내역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리지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파드들하고 파드와 기존의 인프라는 좀 다르게, 기존의 인프라는 스토리지를 한번 연결해 놓으면 서버가 어디 죽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파드는 계속 연결이 됐다 사라졌다, 연결했다 사라졌다 하고 실제로 엔드포인트도 계속 바뀝니다. 이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스토리지를 정확하게 연결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스토리지에 있는지 또 들어가서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38%, 34%, 30%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제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해가지고 멀티플 초이스를 하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중복해서 선택하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시큐리티, 모니터링,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옵션들을 더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신규 소개되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에 보면은 컨테이너 시큐리티 어니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관리하실 때 이 어니언 모델처럼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레이어에서 각 별도의 시큐리티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는 바로 이뮤터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각각의 레이어가 별도의 레이어를 가지고서 시큐리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호스트,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런타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드, 그리고 이 코드에 들어가는 설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레이어에서 보안이 관리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쿠버네티스와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인증을 통해서, CA 인증을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쨌든 컨트롤 플레인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퍼블릭한 영역에 나와 있어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서페이스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퍼블릭한 망에 여러분들의 컨트롤 플레인이 나가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컨트롤 플레인은 여러분들의 클러스터의 어드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팅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아예 프라이빗 영역에서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시큐어한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들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이 기능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EKS 프라이빗 링크 기능들이 추가돼서 여러분들이 더 시큐어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IAM 어서티피케이터를 이용해가지고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되게 심리스하게 연동이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쿠버네티스의 롤과 IAM 롤이 매핑되는 구조였지만 이제 뭐 아까 전에 삼성 헬스에서는 큐브2 IAM을 이용하셨지만 EKS의 자체적인 기능으로도 이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로드맵에 해당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 타입 로드 밸런서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파드의 셀렉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ALB, ELB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또 다양한 형태로 보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까지 확장할 때 이것들을 더 다양한 형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와치의 인사이트 기능을 확장해서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의 옵션들, 파드라든지 서비스의 이슈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들을 트러블 슈팅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었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다커 허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로그 에이전트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합니다. 아까 전에 삼성 헬스에서 플루언트 D를 이용해가지고서 로그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예전부터도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 쿠버네티스의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로깅 모니터링 툴은 플루언트 D였습니다. 이게 트레저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루비로 만들어진 이제 로그 컬렉터였는데요. 여기에서 더 로버스트한 환경이 되면은 이 플루언트 D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플루언트 D보다 더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네이티브 C 코드로 만들어진 로그 어그리게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루언트 Bit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플루언트 Bit의 성능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EKS 클러터 생성하시고 클라우드 와치의 컨테이너 인사이트에다가 바로 로그를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로그를 분석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EKS 내지는 쿠버네티스 1.11 버전부터는 CSI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스토리지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CSI라고 하면은 이 EBS 블록이나 EFS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의 파드에 매핑해서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파드 같은 경우는 파드의 생명 주기 자체가 이게 스테이트 리스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성돼 가지고서 IO를 발생시키다가도 사라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마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퍼시스턴트 볼륨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유실하지 않고 스토리지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파드에다가 스토리지를 마운트 할 때마다 스토리지에 어떤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 적절한 권한을 주고 파드에 연결하는 이런 작업은 쿠버네티스를 설정할 때조차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손이 가는 작업인데 이것들을 자동화시켜 주는 게 바로 CSI입니다. CSI에서는 지금은 단순히 EBS나 EFS, 그 다음에 저희 파일 시스템, 파일 서비스, FSX, 다른 서비스들을 마운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 알파 버전으로 이제 제공되는 기능 중에는 예를 들어서 리플리카 세트에 대한 리플리카 세트로 MySQL을 만약 쿠버네티스에 배포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파드를 추가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EBS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EBS를 복제를 해가지고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오퍼레이션까지도 CSI가 자동화해 줍니다. 그래서 EBS 볼륨을 클론을 떠서 새로운 파드에 바로 붙여가지고 MySQL의 마스터 노드들을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노드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옵션들도 CSI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볼륨 타입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퍼시스턴트 볼륨들을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VPC의 CNI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파드가 생성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컨트롤을 설정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CNI를 이용해 가지고서 파드에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쿠버네티스에서 로드 밸런서, 특히 인그레스와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드가 외부로 익스포즈 할 수 있게끔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로드 밸런서가 단순히 이제 CLB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ALB와 NLB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내역은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에서 어노테이션만 지정하시면 ALB를 쓸 수도 있고 CLB를 쓸 수도 있고 NLB를 쓰실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N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노테이션만 지정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로드 밸런서의 룰이라든지 노드 포트에 대해서 셀렉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파드가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ALB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노드 포트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L7 형태로 서비스에 대한 URI에 대한 패턴을 해석해서 라우팅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파드가 배포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언한 야물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ALB에다가 알려주고 그것들을 타겟 그룹을 통해 가지고서 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로깅입니다. 특히 데브옵스에서는 로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그리고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 수정하는 게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로그가 남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로그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삼성 헬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포되어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두 군데에서 로깅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글로벌 사이트에서 로깅이 떨어지고 이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깅을 효과적으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 매니지드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로깅을 하는 부담들을 현저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엘프크 스택이라고 해서 엘라스틱 서치, 플루언트디, 키바나를 이용하는 이런 조합들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상원 선임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플루언트디를 데몬셋으로 배포를 하고 이것들을 클라우드 와치에 보낸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와 키바나를 이용해 가지고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베스트 프랙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플루언트 빛이라고 새로 나온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어그리게이션 하시면 더 이제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팅 자원을 적게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적층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은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로그를 1만 라인을 저장할 때 약 2.5MB/s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플루언트디는 한 개의 vCPU와 376MB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반하여 플루언트빗은 0.19 vCPU와 65MB의 메모리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루언트빗을 사용하는 경우 플루언트디보다 5배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적은 자원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로그를 저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로그를 저장하는 것에 사용하는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하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응답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비스 메시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서비스 메시라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개념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신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엔보이를 사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현재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엔보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 클라우드 벤더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스티오라든지 링커디 같은 서비스 메시 툴들은 기본적으로 엠보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서비스 메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태에 따른 라우팅 설정을 위하여 디버깅 도구 혹은 모니터링 도구들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스티오와 링커디가 그렇듯이 저희의 엠메시에서도 엠보이 기반의 프록시 레이어와 모니터링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도구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엠메시라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ELB와 같은 형태의 매니지드 인스턴스 내지는 매니지드 라우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듯이, 앱 서비스의 백엔드 인스턴스들은 AWS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개선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엠메시는 EKS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게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쿠버네티스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킹이라든지 카나리 배포나 블루그린 디플로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배포 구조를 서비스 메시를 이용하여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 서비스 간의 콜 스택에 대한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로깅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 로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체 콜 스택을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각각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로깅 툴이라든지 뭐 모니터링 툴에서는 실제로 각각 파드나 서비스 간의 이제 통신에 대한 내역들에 대해서는 로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 콜 스택에 대해 있는 내용, 즉 그 엔드 유저가 어떤 리퀘스트를 요청했을 때 이 리퀘스트를 만들기 위한 서브 시스템 콜들에 대한 전체 뷰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 헬스에서도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분산 로깅을 하셨듯이 분산 로깅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화면을 보면 되게 아름답지만 저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매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살짝 넣어놨습니다. Node.j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로딩하고 트레이스 아이디를 생성하는 라인만 한 줄이 추가되면은 실제로 이제 모든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콜이 로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화면으로 나중에 대시보드로 보여지게 되고, 각각의 이제 시스템 콜은 클릭을 하시면 서브 트레이스에 대한 정보, 트레이스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이 보이고, 이 트레이스에 대한 내역들은 프론트엔드 해가지고서 서브 시스템에 대한 응답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응답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따랐던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로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SDK를 이용해서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셔서 보다 자세한 형태의 로그를 남기실 수도 있고요. 특별히 쿼리를 날리기 전에 쿼리 스트링을 엑스레이 어노테이션으로 저장해 두시면 모든 쿼리 스트링을 여러분들이 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 매뉴얼에 EKS 매뉴얼과 엑스레이 매뉴얼, 클라우드 와치 매뉴얼 이런 것들에 다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Answers라든지 AWS 솔루션즈 이런 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라고 해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개발자분들이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하시면 됐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로 제가 넣어놓은 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 영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블의 시리즈는 스파이더맨이고요. 스파이더맨도 2002년도에 나왔던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입니다. 그 스파이더맨이 특유의 그 찌질함과 우울함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엉클 벤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어벤져스에는 나오지는 않았고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 엉클 벤이, 벤 삼촌이 스파이더맨이 이제 자기가 얻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잘 몰라 하고 어떨 땐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죽기 바로 전이죠. 이날 죽습니다. 엉클 벤이. 유언처럼 한 얘기가 바로 큰 능력이 생기면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은
개발만 하고 배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전에 못 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도입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EKS를 이용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배포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배포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궁금한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